완성된 설명, 그다음에 윗글 전체 일치하지 않는 것은 틀린 거 고르는 문제고요. 세 번째는 윗글 정보자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한번 들어가 봅시다. 3번 문법이란 자 정의로 시작하죠. 두 개의 전제를 바탕으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논증 방식이다. 3번 문법이 뭐다?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논증 방식이다. 전제 결론에는 명제가 사용되는데 명제의 형식으로는 전칭 긍정, 전칭 부정, 특칭 긍정, 특칭 부정 4개로 쪼개겠죠? 쪼개겠을 때 표시합시다. 자, 표시하고 다시 읽어볼게요. 전칭 긍정 모든 S는 P다. 전칭 부정은요. 어떤 S도 P가 아니다. 어떤 S도 P가 아니다. 특칭 긍정은 어떤 S는 P이다. 특칭 부정은 어떤 S는 P가 아니다. 그래서 전칭 부정하고 특칭 부정하고 조금 다르게 생겼죠? 자, 이렇게 4가지로 쪼개기 했고요. 전칭이랑 하면 설명 들어갑니다. 주어가 대상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고 특칭은 부분만을 포함한다. 긍정은 주어가 수어에 포함되고 부정은 수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문장 3단 문법의 세 명제는 세 명사, 세 개념의 관계를 나타낸다. 가령 묶어줄게요. 예시 들어갑니다. 예시 3개. 모든 학생은 과학자이다. 어떤 철학자도 과학자가 아니다. 따라서 어떤 철학자도 학생이 아니다. 라는 3개의 문장이 있는데 자, 이 경우에 3개의 명사인 학생, 과학자, 철학자가 명제의 주어 또는 수어에 등장한다. 좀 더 읽어볼게요. 자, 타당한 3단 논법이란 어떤 것일까? 질문했죠? 질문하면 뭐 찾는다? 답 찾는다. 그래서 그것을 두 전제를 참이라고 할 때 두 전제가 결론을 주장하기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면 타당하다고 말한다.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면 타당하다는데 자, 타당성은 명제의 내용이 아니라 세모 표시. 자, 뭐에 의해 결정된다? 논리적 형식에 결정됨으로 그러므로 표시하고 뒤에 쭉 밑줄 칠게요. 우리는 실제로 모두 거짓인 내용인 3개의 명제로도 타당한 논증을 구성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은 내용이 아니라 형식으로, 논리적 형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자, 4문단.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즉, 표시하고 뒤에 쭉 읽어볼게요. 3개의 원에 3개의 명사를 대응시킨 다음 두 전제와 결론을 비교하는 방법인데 만일 전제의 결론의 내용이 이미 있으면 타당하지만 표시 전제의 결론이 나타나지 않으면 논증은 부당하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좀 더 읽어봐요. 근데 5문단은 4문단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죠? 5문단을 읽으면 4문단의 내용, 이 전제와 결론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5문단 다 예시니까 묻고 앞에 예시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제를 원에 대응시키면 위에 벤다이어그램의 X 표시 치는 부분이 나오죠? 여러분 아마 풀면서 X 표시 쳤을 거예요. 1번, 5번, 4번에 X 표시 돼 있고 그리고 6번도 X 표시가 돼 있네요. 그리고 결론에서는 4번, 5번에 한 번 더 X 표시가 되죠? 그러면서 전제가 결론에 내용이 나타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문단 맨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따라서 방금 읽었던 3개의 문장 모든 학생은 과학자, 어떤 철학자도 과학자가 아니고 따라서 어떤 철학자도 학생이 아니다는 논증은 타당하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서 문장은 3단 문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들어가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논증의 형식에 있어 타당성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무엇에 의해? 형식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타당한 논증과 부당한 논증을 가려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했는데 즉 형식적인 판단 방법이겠죠? 이를 활용하면 3단 문법의 타당성 판단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자, 먼저 표시합시다. 먼저 나오면은 그 다음에 다음으로도 나오겠죠? 먼저 어떤 방법을 써? 명제를 구별하는 게 필요한데 자, 다음 문장 쪼개기 들어갑니다. 3단 논법에서 결론의 주어는 뭐? 소명사. 수어를 대명
대명사라고 하며 두 전제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명사는 매개명사다. 다시 결론의 주어는 소명사, 수로는 대명사. 두 전제에서 사용되는 것은 매개명사다라고 했습니다. 전제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또 쪼개기 하네요. 대명사가 포함된 전제는 대전제, 소명사가 포함된 전제는 소전제이다 라고 쪼개기 했습니다. 또한 3단 논법은 명제가 기본적으로 대전제, 소전제, 결론의 순서로 배열되지만 하지만 세모 뒤에 쭉 표시합시다. 필요에 따라 순서는 달라질 수 있다. 자, 이 문단 다음은 들어갔을까 표시하죠. 먼저 했고요. 이제 다음은 두 번째 방법이요. 명제에서 주어나 수어가 전체를 지칭하는지 일부를 지칭하는지에 대해서만 가려내야 된다. 뭐랑 뭐를 구분하자? 전체랑 일부를 가려내자. 이때 사용되는 용어가 주연인데 명제 안에서 명사가 전체를 지칭하면은 주연된다고 한다. 주어는 전칭에서만 주연되고 특칭은 안 돼. 수어는 부정 명제에서 주연되고 긍정 명제에서는 주연되지 않는다. 쪼개기 했으니까 표시해 주시고 다시 읽어봐요. 주어는 전칭에서만 주연돼야 전칭 표시, 특칭은 안 돼. X. 수어는요. 무슨 명제? 부정 명제만 주연되고 긍정은 주연되지 않는 긍정 X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네요. 가령 괄호를 묶어주시고 내시니까 빠르게 읽어봅시다. 모든 고양이는 생명이다 해서 고양이는 모든 고양이를 지칭하고 있으므로 주연된다. 하지만 세모 생명은 이 세상 모든 생명인 가운데서도 고양이만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주연되지 않는다. 고양이는 주연되고 생명은 주연되지 않는다는 예시였어요. 3문단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규칙 중에 주연 개념에서 파생된 것은 두 개가 있는 두 개로 쪼개기 합니다. 표시. 자, 부당한 논증 한 개의 규칙이라도 위반한 3단 논법은 부당한 논증입니다. 첫 번째 1번 표시할게요. 바로 밑에 두 번째 2번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두 가지의 개념, 파생된 개념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규칙은 매개명사는 적어도 한 번은 주연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제에서 주연되지 않는 명사는 결론에서 주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때 두 번째 규칙을 위반한 3단 논법으로는 대명사가 결론에서만 주연되고 전제에서는 안 되는 경우 소명사가 결론에선 주연되나 전제에서는 주연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나눴다. 또 쪼개기도 표시합시다. 자, 자문단 더 읽어봐. 어떤 과학자는 철학자이다. 모든 학생 과학자에 따라서 어떤 학생은 철학자이다. 라는 논증에 대해 위의 규칙을 이용해서 타당성을 파악해보면 매개명사 과학자는 첫 번째 명사에서 어떤 과학자로 사용했으므로 그러므로 표시하고 뒤에 표시 전체 과학자의 일부만을 지칭한다. 두 번째 명제의 과학자 역시 학생 중에서의 과학자를 의미하므로 그러므로 뒤쪽 표시 과학자의 일부만을 지칭한다. 따라서 첫 번째 규칙과는 달리 매개명사가 두 전제 모두 주연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논증은 부당하다. 라는 게 이 글이었습니다. 자, 1번 글 읽어볼게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3단 논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고 있다라는 2번이 되겠죠? 예시로는 뭐 들었어요? 아까 세 개의 문장. 학생은 과학자, 철학자, 과학자 이런 것들 들었죠? 자, 이번 문제 내용 일치하지 않는 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1번부터 보시면요. 매개명사는 결론의 주어나 수로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1문단, 나의 1문단 봅시다. 나의 1문단에 근거 찾아보시면요. 아까 우리가 쪼개기에서 표시해둔 부분 다시 읽어볼게요. 쪼개기에서 먼저 다음 문제 찾았어요? 읽어보면 3단 논법에서 결론의 주어를 소명사, 수어를 대명사라고 하고 두 번째 공통명사는
매개명사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매개명사는 결론에는 사용하지 않고 전제에만 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2번. 타당한 논증에는 실제 내용이 참일명제가 1개 이상 포함된다 했는데요. 타당한 논증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내용이다, 형식이다? 형식이다 라고 했죠? 답은 2번. 3번 들어갈 때 3번 예시 분석했어요, 여러분. 각각의 어떤 긍정, 부정인지 특징인지 전칭인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논리학자이다, 아니다 했으니까 논리학자이다는 긍정, 아니다 하면은 부정이겠죠? 거기까지 잘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논리학자는 어떤 철학자는 논리학자다라는 거 특징이야, 전칭이야? 어떤 논리학자? 1문장 보셔야겠죠? 아까 예시. 어떤 철학자는 논리학자다. 특징 인정이 되겠죠? 두 번째 문장. 니은 어떤 수학자도 과학자가 아니다. 어떤 수학자도 아니다 했으니까 이거 전칭이에요, 특징이에요? 그쵸, 전칭이죠. 잘했네. 그럼 디귿은 어떤 심리학자는 아니다 했으니까 특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들어가 보면 되는데, 자, 전칭 특징이 주연되는지 안 되는지. 주연되는 개념 어딨어? 나에서 쪼개기한 부분 어딨나요? 이 문단 중간에 쪼개기한 데 위에서 한 네 번째 줄 읽어볼게. 주어는 전칭 명제에서 주연되고 수로는 부정 명제에서 주연된다. 두 가지를 찾아보시죠. 주어는 전칭 명제에서 주연되고 수로는 부정 명제에서 주연된다. 그래서 주어, 수로 주연되는 거 안 되는 거 표시하면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모두 주연되는 거 뭐예요? 전칭이면서 부정 찾으면 되겠죠? 니은이 모두 주연되네요. 답은 그러면 3번, 4번 중에 하나일 거고, 부정 명제에서만 주연되는 수로 어떤 거 부정 있는 거 뭐 있어요? 디귿 나왔네요. 디귿은 수로에서만 주연된다. 그럼 몇 번? 4번이죠. 잘 풀었군요. 넘어가서 자, 핵자리 공명 들어갈게요. 그림이 두 개가 나왔고 오른쪽에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데 그림이 똑같이 나온 건 없어요. 근데 그림이 나왔으니까 아마 글을 읽으면서 그림을 이해하면 되겠다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쭉 보고 1문단 먼저 들어갈게요. 1문단. 핵자기 공명은 작은 따옴표 써져 있을까 네모칠까 얘들아? 이렇게 작은 따옴표 되어 있는 건 중요한 단어다라는 거죠. 핵자기 공명은 자기장 속에 놓인 시료의 원자핵이 특정 주파수의 전자기파와 공명하는 현상이다. 다시 읽어볼게요. 핵자기 공명은 공명하는 현상이래요. 뭐랑 뭐가? 전자기파와 공명하는데 언제요? 특정 주파수일 때요. 더 읽어봐. 핵자기 공명으로 시료를 검사할 경우 검사 과정에서 시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손상을 주지 않고 한번 검사한 거를 다시 검사 가능하다, 재검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네요. 자,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이러한 앞에 있는 두 가지죠. 장점 때문에 핵자기 공명을 활용한 기술은 의학과 화학에서 사용되는데 이때 공명의 대상이 되는 원자 핵으로는 질량수가 1인 수소가 많이 활용되지만 하지만 세모치고 필요에 의해서는 뭐도 사용된다? 탄소를 활용하기도 한다. 1문단 어떤 내용이었냐면 다시 보면 핵자기 공명에 대한 내용이고 언제 쓰는지 무엇으로 쓰는지 나왔습니다. 2문단 들어가 봅시다. 수소가 공명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수소의 원자핵은 회전을 하는데 이 핵의 스핀이라고 한다. 도는 것을 핵의 스핀이라고 한대요. 첫 번째,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스핀은 무질서하게 배양하고 각각의 핵이 가진 에너지도 서로 똑같대. 각각 똑같대. 공명장치 내부에 있는 초저온의 자석으로 강한 자기장을 만든다면 시료에 강한다면 그림 1과 같이 스핀을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정방향이거나 반대 역방향으로 배양된다. 지금 상황이 두 가지 나온 거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첫 번째 상황은 아무런 자기장이 없을 때의 상황이에요. 아무런 자기장이 없을 때 상황 표시해 주시고요. 아무런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는 스핀이 어떻게 있대? 질서 있게, 무질서하게? 무질서하게 있대. 각각의 에너지도 똑같대요. 두 번째 경우는요. 무엇을 만들면? 자석으로 뭘 만들면? 그쵸? 강한 자기장을 만들면. 그쵸? 강한 자기장을 만들면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스핀은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정방향 혹은 반대 방향으로 배양돼. 즉 방향을 바꿔버리고 에너지는요. 정방향은 낮아지고 역방향은 높아진다. 에너지도 뭔가 변했죠? 정방향일 때랑 역방향일 때. 세 번째 경우 나오네. 세 번째 경우 이 에너지 차이만큼 전자기파로 에너지를 가하면 세 번째 경우 가하면 어떻게 일어난대요? 정방향이 뭘로? 역방향. 그럼 위에 그림 확인해봐 얘들아. 정방향이 기역이고 역방향이 니은이죠? 기역이 니은으로 가, 니은이 기역으로 가. 기역이 니은으로 가서 잘했네. 기역이 니은으로 가는 상황. 이러한 변화를 우리 공명이라고 하고 가해준 전자기파의 주파수를 공명 주파수로 한다. 세 번째, 네 번째 상황이네. 공명 상태로 있는 애들한테 전자기파를 딱 끊어. 끊으면 어떻게 돼?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거를 공명 신호라고 한다.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해 얘들아. 네 가지 경우를 쪼갰고요. 요거를 잘 잡아주시면은 문제를 푸는 좀 도움이 되겠죠? 자, 더 읽어볼게. 이어서 3문단. 핵적인 공명은 의학 분야에서 인체 내 조직을 관찰하기 위해 자기 공명 영상 장치 MRI에 사용되고 있다. 인체 내부는 많은 양의 물을 포함하는데 이 장치는 물의 수소를 공명시켜 인체 내부를 밝기로 나타낸다. 세포 조직마다 지방, 물을 함유하는 고유한 비율이 있는데 MRI에서는 이를 T1과 T2로 나타내겠죠. 쪼개기 했죠? 집중합시다. 쪼개기 했어. 두 영상 모두 신호가 높을수록 하얗게 낮을수록 어둡대. 자, T1은 봅시다. T1은 무엇의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의 비율이 높을수록. T2는요? 물의 비율이 높을수록 신호 강도가 높다라고 쪼개기 했고요. 이때 뼈는 두 강조 영상 모두에서 가장 어둡게 나타날 검은색이에요. 우리 생각해보자. 뼈는 둘 다 검은색이에요. 그럼 뼈에는 물과 지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세포 조직의 종양이 발생한 경우 종양은 정상적인 세포 조직보다도 비교 안에 표시하고 자, 정상 세포보다 많은 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밝기가 다르게 나타난다. 더 밝게 나타나겠죠? 이로 인해 방사선을 사용하는 엑스레이와 CT로 진단하기 어려운 것들까지 진단할 수 있다. 뭐는요? MRI는 엑스레이랑 CT와 다르다. 4문단 핵적인 공명은 화학 분야에서 화합물의 결합 구조를 알아내기 위해 NMR에 사용되고 있다. 이 기법은 화학적 이동을 사용하는데 화학적 이동이란 정의 내리죠? 외부 자기장을 가해도 다른 원소나 수소와 결합하고 있으면 수소의 결합 환경에 따라 주파수가 약간 달라진다. 자, 밑에 그림 NMR에 대한 설명이죠. 자, 표 한번 볼게요. 얘들아. 그림이 맨 아래에 있는 거 10에서 어디까지 나와? 몇 ppm까지 나와 얘들아? 그쵸? 10에서 0 ppm까지 있고 중간에 디귿, 리을 두 가지 있죠. 설명 들어갈게요. 5분간. 그림이는 이 메토 어쩌고 이건데 이거의 스펙트럼인데 CHNO가 시료를 이루고 있으며 결합 환경이 다른 수소는 두 가지로 CH3 CH2CN 수소가 있다. 두 개의 수소가 있는데 수평축은 화학적 이동을 ppm이란 단위로 나타내는데 결합 환경이 같다면 봉우리 같은 위치에 나타난다. 그래서 위치가 다른 봉우리 디귿하고 리을은 봉우리가 높이가 다르죠? 여기서부터 집중해야겠지? 봉우리는 결합 환경이 같지 않은 수소들 중 몇 종류인지를 보여준다.
자, 결합 환경에 의해 높은 공명 주파수를 갖는 수소일수록 오른쪽 왼쪽 왼쪽. 그럼 디귿이야 리을이야? 높은 공명 주파수는 디귿이죠. 디귿 표시하시면 되고,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수소 결합 환경의 ppm 값은 알려져 있는데 통상 0에서 10까지 사이를 지닌다. ppm은 0에서 10까지 사이를 지녀. 또한 스펙트럼에서 봉우리의 높이는 디귿 리을 높이가 다르죠. 공명 신호의 세기를 나타내는데 수소 원자 핵의 개수가 적을수록 많을수록 봉우리는 높대. 그럼 디귿이야 리을이야? 뭐가 더 많아 개수가? 리을이 더 많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스펙트럼에 나타낸 ppm과 봉우리 높이를 통해 구조를 알아낼 수 있다. 자, 4번 답 찾을 수 없는 거 좀 까다로웠죠. 하나씩 다 확인해야 좀 귀찮은 문제였어요. 1번은 1문단에 있고요. 뭐라고 있어? 혼상 없이 검사할 수 있고 재검할 수 있다. 2번은 원자의 수소일 뭐가 있어? 1문단 마지막 줄? 탄소. 3번 뼈의 특징은 뭐야? 어둡다. 아까 했죠? 5번은 봉우리 같은 ppm 값이 몇에서 몇? 0에서 10. 답 몇 번? 4번. 5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씁니다. 1번부터 볼게요.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는 같은 방향이래. 질서있대 무질서하대? 무질서하대. 1번 끼고. 2번 방사선을 사용한 엑스레이와 달리 CT는 아까 방사선 말고는 엑스레이랑 CT를 묶어버렸죠? 잘못 묶었죠? 2번 제끼고. 3번 결합 함경이 같은 수소 원자핵은 자기 이거 NMR로 봉우리가 일치한다. 몇 문단? 그렇죠. 마지막 문단 5문단에 위에서 4, 5번째 줄 보면 근거 있죠? 몇 번? 3번. 넘어가서 6번, 7번 볼게요. 6번, 7번.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 혼자 풀 때 같이 봅시다. 그림이 여기 원자에 굴고 있는 거 한번 쳐다봐. 정방향 이거.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면 기압과 니 상태는 같아도 달라져? 달라져. 그림이래서 전자기파가 가해지면 니은은 기압으로 변화해, 기압이 니은으로 변화해. 그쵸? 정방향이 역방향 된다 그랬죠? 그럼 답 몇 번 남아? 5번밖에 안 남죠. 5번 확인해봐. 디귿과 리을 중에서 공명 주파수는 뭐가 더 높아요? 디귿이 높죠. 수소의 수 H의 개수 앞에 거는 디귿은 2개, 리을은 3개. 답 5번 됐겠죠? 넘어가 7번. 환자의 복부를 활용했어. 뭐가 관찰됐대? P, Q, R 종양 4가지죠. 그래서 조건이 PQR 종양은 물과 지방이고 각각 물의 질비율은 30, 20, 10, 50이래. 그럼 얘들아 물 아니면 지방이야. 근데 물이 30이면 지방이 몇이겠어? 70, 20이면 지방이 80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종양은 물과 지방이 50대 50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 T1 강조 영상에서는 PQR 종양이 서로 다른 밝기로 나타나겠군. 맞아 틀려요? 맞죠? 2번 T1 강조 영상에서는 종양이 R보다 신호 강도가 낮겠군. 맞죠? 3번 P가 R보다 하얗게 보이는데 P 그리고 T1이니까 지방으로 확인을 해야겠죠? T는 그래서 P가 R보다 하얗게 보이면 T1 강조 영상으로 판단할 수 있겠고. 맞아요? 아니죠? 다 한다. 꼼꼼히 읽으면 확인할 수 있다. 정보가 좀 많은데 읽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마지막 기회나 소품이다 여러분. 자, 글을 읽을 때 처음 글을 막 들어가도 되는데 글이 너무 길고 하면서 약간 긴장을 하게 되면은 문제를 한번 살짝 보세요 여러분. 9번 문제 같은 거 보시면은 맨 앞에 있는 선지들이 푸코의 이런 것들 헤테로토피아 뭐 이런 것들 있죠. 근대 철학자 이런 거에서 푸코라는 사람이 나오겠구나, 헤테로피아라는 게 나오겠구나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돼요.
자, 1문단. 인간은 어디에 산대? 특정 시간과 공간에 살아간대. 쭉 얘기했어요. 이런 점에서 시간과 공간은 인간의 삶이나 사회 현상을 규정한 중요한 요소다. 근대 이후 서구에서는 인간 존재와 사회 현상을 시간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시간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서구의 많은 사상가는 시간적 연속성을 바탕으로 인과 관계, 역사의 선형적 흐름에 주목한 반면 세모. 자, 시간에 초점을 맞춘 반면 공간은 뭐 했대요? 공간은 부차적이거나 우연하다. 그렇게 뭔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연적이다 라고 생각했대. 하지만 세모, 이와 같은 시간 중심적 인식은 사회 현상은 일률적인 체계로 파악해서 현실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었다는 뭐가 발생해? 한계, 그쵸. 한계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누가? 푸코는 사회 현실의 다양성, 차별성, 불확실성, 모순성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며 공간에 주목하자라고 했어요. 자, 정리하면 1문단. 이전에는 뭐가 중요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사회 현상의 문제를 다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푸코가 주장하는 뭐를? 공간에 주목하자라고 하죠. 자, 2문단. 푸코는 사회 현실이 복합, 병렬, 분산성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으면 시간을 가로질러 전개되는 삶보다는 공간이 연결되고 그물망처럼 엮여 나가는 관계의 집합에 주목했다. 무슨 집합에 주목했다? 관계에 주목했다. 공간의 관계에 주목했다. 그는 공간을 사회적 산물, 사회생활하는 원동력으로 인식하며 공간의 관계에 따른 배치. 작은 따옴표도 있으니까 네모치고요. 배치로 공간을 뭘로 파악하고자 했다? 배치로 파악하고자 했다. 즉 정리하는 말 뒤에 쭉 표시합시다. 배치를 개별 공간의 특성이 아닌 뭘로? 공간과 맺는 관계로서의 공간으로 간주했다. 이를테면 바로 묶어주자 예시니까 카페, 극장은 휴양지, 거리, 도로, 기차역은 정류장이라는 예시 주어졌죠? 자, 이처럼 정리하네요. 뒤에 쭉 표시합시다. 푸코는 각 공간이 형성하는 관계망이 배치를 규정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관계망이 배치를 규정한다. 이들 배치 가운데 푸코는 유토피아랑 헤테로피아로 관심을 가지는데 쪼개기했죠. 표시합시다. 어디랑 어디? 유토피아랑 어디? 헤테로피아에 관심을 가지는데 이들은 다른 배치들과 연결되면서도 어긋나 있는 것이다. 까지 했죠. 이 문단에서 중요한 거 공간을 뭘로 파악했고요? 배치로 파악했고요. 공간을 두 개를 쪼갰네요. 뭐랑 뭐? 유토피아랑 헤테로피아. 3문단 들어가 봐. 유토피아를 이라고 했죠. 반면 세모치고 뒤에 헤테로피아는 됐죠? 아, 이거 두 개 되게 중요한 개념인가 보다. 잘 따라오세요. 유토피아는 실제 공간이 없는 배치로서 근본적이고 비현실적인 공간. 반면 세모치고 헤테로피아는 모든 문화에 존재하고 실제적 배치다.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음을 뜻하고 헤테로피아는 어디든 존재하고. 세 번째, 그런데 푸코는 유토피아와 헤테로피아의 공간과의 관계가 있고 없음을 반대가 아니라 세무치고 서로에게 투사되고 영향을 미치는 관계. 다시 그런데 뒤에 다시 읽어볼게. 내가 중요한 것 같아. 푸코는 유토피아와 헤테로피아가 있고 없음의 무슨 개념이 아니라 반대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다라고 했습니다. 4문단. 푸코는 이들 관계를 거울을 통해 설명하는데 예시되는 거죠. 거울을 볼 때 내가 없는 것 나를 보게 하고 거울 속에 내가 있지만 내가 아니라 일종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즉 거울은 나 자신에게 가시성을 제공하고 주시하게끔 해주지만 그곳에 나는 부재한다. 이것이 거울을 유토피아가 되게 하는 이유다. 그렇지만 세모치고 거울은 또한 헤테로피아는 유토피아는 헤테로피아다. 그냥 쭉 읽을게요. 나는 거울에서 나를 보면 거울에 실제는 나가 없다는 걸 발견하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쭉 읽어야 돼. 쭉 읽어. 그냥 내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나를 부재하는 나는 다시 나 자신에게 회귀하고 내가 실제하는 거 나를 지각. 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런 개념인가 봐. 이때 실제로서의 거울과 내가 없는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며 사라진 실제를 되찾고자 하는 나는 실제는 즉 정리하자. 거울 속의 비실제적 공간과의 관계 속에 나의 실제가 배치된다는 점에서 거울은 헤테로피아, 유토피아면서 헤테로피아다라는 설명했어요. 거울이 이처럼 정리합니다. 푸코는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실제적 존재인 나와 거울에 비친 나를 통해 헤테로피아와 유토피아를 설명하고 있다. 결국 헤테로피아가 반영된 게 유토피아고 유토피아가 실체한 게 헤테로피아다. 이 마지막 문장이 제일 간결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헤테로피아가 반영된 게 유토피아, 유토피아가 실제화한 게 헤테로피아다. 자, 또한 푸코는 유토피아를 완전히 질서 잡힌 체계이거나 질서 잡힌 사회 자체이거나 현실 사회에 완전 대립하는 공간이라 생각하며 유토피아가 이상적 사회에 대한 동경과 현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헤테로피아는 지금 현실 어울려 안 어울려? 어울리지 않아. 정상성을 벗어난 무슨 공간? 이질적 공간. 정상적이지 않은 이질적 공간이야. 뭐가? 헤테로피아다. 그쵸? 이런 의미에서 헤테로피아는 간 배치라고 할 수 있다. 간 배치로서 헤테로피아는 공간과 관련된 한 사회의 정상적 기능의 균열을 내는 이의 제기 공간은 규율과 질서에 대한 정항성을 내포한다. 뭐를 내포한다 얘들아? 정항성. 이런 것들 헤테로피아에 대한 키워드죠. 이러한 헤테로피아의 이의 제기는 두 가지 양상으로 실현된 두 가지 쪼개기 있는 애들을 집중해. 첫째, 뭐예요? 현실의 환상성을 고발하는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현실이 환상에 불과해요. 둘째, 표시하시고 무질서함을 현실의 무질서함을 보여주는 완벽하고 주도면밀한 공간의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뭐 하도록 한대? 성찰하도록 한 성찰, 통찰 비슷한 말이죠. 대표적인 예로 예시 바로 묶으세요. 정원을 제시했다라고 예시 다 묶어버리세요. 그냥 넘어가서 6문단 푸코는 현실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을 제시하며 현상에 대해 분석을 촉구했고요. 헤테로피아는 유토피아의 실천 공간을 확장하였을 때 나타나는 이 제기 공간이고요. 헤테로피아가 만들어내는 비일상적 균열은 현실을 다시 보게 했죠. 시간이 아닌 뭘로? 공간으로. 유토피아랑 헤테로피아로 보게 했고요. 이런 점에서 푸코의 헤테로피아는 문학, 예술, 건축, 도시, 공학 등 여러 분야에서 경계를 확장해 가고 있다. 자, 마지막 문단 읽으면요. 9번 문제 뭐 제낄 수 있어요? 마지막 문단 예술, 건축, 도시, 문학 9번에 몇 번은 답이 아니야? 2번은 맞는 말 되겠죠? 됐고 8번 먼저 볼때 전체적으로 누구 얘기만 하고 있어? 푸코 얘기만 하고 있어. 푸코의 공간 개념 얘기하고 있죠? 예시 들었죠? 답 4번 9번 1번, 3번, 5번 묶어볼게. 1번, 3번, 5번 다 같은 말이야. 다시 읽어봐요. 1번, 3번, 5번 왜 같은 말인지 읽어보세요. 푸코는 사회현실은 다양성, 불확실성, 모순성, 저항성, 이질성 다 비슷한 말이죠? 1번 1문단에 마지막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 있죠? 맞는 말. 3번은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석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혀서 푸코가 공간 개념을 제시한 거죠? 맞는 말. 5번은요. 군대 이후 서구의 많은 사상가들은 시간적 연속성을 바탕으로 한 불확실하고 우연적인 건 뭐야? 누구 키워드야? 공간 키워드죠?
자, 공간이 크게 두 개 나왔어, 얘들아. 무슨 공간이야, 무슨 공간? 앞에 와봐, 얘들아. 무슨 공간, 무슨 공간? 유토피아나 헤테로피아 나왔죠? 헤테로피아는 어떻게? 불확실하고 무질서하고 뭔가 이질적인 이런 공간이네. 그러면은 10번 보기 볼 때 공간의 개념을 바탕으로 했어. 뭐 아니면 뭐겠어? 유토피아 아니면 헤테로피아겠죠? 쭉 읽어보니까 사이버 스페이스는 밑에서 네 번째 줄 뭐를 깨트린대? 연속성, 통일성을 깨버리고, 그쵸? 연속성, 통일성 깨버려. 그럼 유토피아야, 헤테로피아야? 헤테로피아죠. 그럼 다 몇 번째야? 몇 번이야? 자, 3문단의 끝에서 두 번째 줄 가보라, 여러분. 3문단 끝에 두 번째 줄 가면 아까 그런데 찾았죠? 그런데 푸코는 유토피아나 헤테로피아가 있고 없으면 무슨 개념이 아니라 뭐가 아니라 반대가 아니라 그 유토피아랑 헤테로피아가 반대가 아니라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죠? 단 몇 번이야? 그렇죠. 1번이죠. 자, 11번 같은 경우는 나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나는 가 있지, 가.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었던 헤테로피아라는 개념으로 선지를 먼저 쫙 훑어주시면 돼요. 선지를 쫙 훑어서 걸리는 건 먼저 제거하고 남은 게 있다면 남은 거를 나의 헤테로피아로 다시 한번 걸으면 되겠죠? 자, 1번 봅시다. 가는 정상적 공간과는 다른 성격의 공간을 나타낸다. 맞아, 틀려? 다양성, 차별성, 불확실성, 모순성, 저항성, 이질적 공간이라고 했죠? 맞는 말. 2번. 가는 고유성과 정형화야, 저항성과 이질적 공간이야. 헤테로피. 5문단 확인하시면 되겠죠? 5문단 하지만 뒤에 있는 거. 헤테로피아는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 정상성을 벗어난 이질적이라고 했죠? 그럼 몇 번? 2번. 나까지 읽을 필요 없어.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 맞았으면 좋지만 얘들아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는지 방식을 좀 생각을 하세요. 이거 특히 10번 같은 경우는 유토피아 아니면 헤테로피아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겠다. 이런 거. 11번 같은 것도 바로 먼저 훑으면 더 빠르다. 이런 거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 문학입니다, 여러분. 문학이 쉬웠어? 비문학이 쉬웠어? 문학이 훨씬 쉽죠. 훨씬 쉬워. 여러분이 앞에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문학을 못 푼 친구들이 있어. 문학 한 2분만 줄게요. 좀 풀어보세요. 문학이 훨씬 쉬울 거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빠르게 풀어보세요. 아마 이거 시 둘 다 우리 했던 것 같아. 수업 시간에. 그지 않아야 되나? 했어요. 아, 나만 했어? 나만 했어. 오랜만 모든 기침은 옮겨주시고 내 답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오랜만에 다 마킹하시면 오른쪽에 써주세요. 지금 앞이 너무 싫은 거.
결빙의 아버지는 둘 다 결핍 부재가 시상정리의 모티프다. 가난한 현실은 무슨 결핍? 물리적 결핍. 그리고 소중한 사람이 부재하는 경우는 그리움 등의 심리적 결핍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핍은 화자의 있기 전, 결핍이 있기 전, 충만했을 때, 충족됐을 때의 상황을 떠올리거나 결핍이 해소됐을 때, 이게 다 없어졌으면 하는 상황을 떠올리게 된다. 자, 가시. 식구들은 둘러앉아 삶은 감자를 말없이 먹었다. 신발에 진흙도 털지 않은 채 흐린 불빛 속에서 늘 저녁을 그렇게 때웠다. 말도 한마디 나누지 않고 맛있게 먹을게, 맛있게 먹어 이런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신발에 진흙도 뭔가 몸을 제대로 털고 깨끗이 하지도 못한 채 아구아구 감자를 먹기 바쁘다는 거죠. 저녁 식탁이 누구의 손 하나가 잘못 놓여도 삐걱거렸다. 다만 셋째 양반이 언제도 떠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대 나날이었다. 앞에 내용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몰라도 1년에 맨 마지막 고된 나날이었다면 뭐야? 앞에 있는 게 다 빨리빨리 먹고 하는 게 힘들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1년의 시간 언제예요? 밥 먹고 있는 시간 언제? 저녁 식탁이라고 했죠? 이연, 장마는 편하게 섰다. 잘 삶아진 굵은 감자들처럼, 알들처럼 마디 굵은 우리 식구들 손처럼. 마디가 굵다는 건 얘들아 시에서 종종 나오는데 고생할 때 마디가 굵어져요. 고생하면은 고생했다는 건 써주시고요. 고생한 우리 식구들의 손처럼 흙을 파고 나가는 삽질 소리를 꿈에서도 들었다. 여러분 이런 꿈 꿀 때 있어? 학원에서 공부하는 꿈 꾼 적 있어? 학교에서 약간 몇날 굉장히 뭐야? 내가 공부를 하다 이제 꿈에서까지 하나? 이런 거지. 근데 이 사람들 꿈에서도 막 그 노동하는 꿈을 꾸는 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노동을 엄청 열심히 한다는 거죠. 누구나 삽질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타고난 사람이다. 고단한 노동에 익숙해진 모습인 거죠. 맛있는 잠. 이렇게 하고 잠자면 진짜 꿀잠이겠지? 잠에는 막힘이 없었다. 깊이 잠들었다 이런 거죠. 그럼 이연은 잠자니까 시간이 언제겠어? 다음 되겠죠. 3년 새벽에는 빗줄기가 조금 창문을 두드렸다. 제일 부드러웠다. 새싹이 돋고 희망이죠 희망. 봄이죠. 새싹이 돋고 있으리라 믿었다. 오늘 하루쯤은 뭐 해도 되리라. 쉬어도 되리라. 즉 고단한 노동에 쉼이라는 게 결핍되어 있었는데 지금 쉴 수 있다는 거죠. 목욕탕 가자. 이런 거 알아요 여러분? 목욕탕 가가지고 바나나 우유 먹는 거? 몰라. 갬성. 그래서 이런 거 쉬고 싶다는 뜻이에요. 목욕탕에 가고 싶었다. 쉬고 싶다. 그래서 이런 결핍이 해소된 상황을 떠올립니다. 나시 어머님 제 17살 겨울은 할까 얘들아? 과거 회상으로 시작하네요. 제가 7살 때요. 6, 7살 때요. 어디 살았는데 다방이 살았는데 유리창이 깨질 듯 바람 외풍이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6, 7살째 겨울을 회상하는데 너무 추웠어. 너무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랑이 사이로 발을 밀어넣고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묶고 겨우 잠들곤 했었지. 그럼 과거에는 누가 있었어? 아버지가 있었고 아버지 덕분에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났다? 조금 따뜻하게 났다 이런 거죠. 아버지 품에서. 자 현재 오른쪽 요즘도 현재죠. 현재 써주시고요. 과거에서 현재로 왔네요. 요즘도 추운 밤이면 아이들을 이불깃을 덮어주면 이제 아빠가 된다고 하다가 화자가 그런 추억으로 가슴이 아프고 나를 품어주던 가슴이 한 줌 옅가루를 사가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며 아버지가 어떻게 됐다? 옅가루가 흙에 묻혔다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죠? 유추할 수 있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있어 없어 아빠 지금? 없어 아빠 없어. 그래서 옛날처럼 아버지 곁에 눕고 싶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반전이죠? 우린 이런 반전을 시 용어로 뭐라 그래? 시상의 전환이라고 하죠. 시상의 전환. 오늘은 영하의 한강 다리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막아주던 추위를 막아주던 아버지가 물로 화신에 있으면 물로 되었어요. 물이 되었다는 거. 아버지가 물이 되었어. 무슨 얘기야?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을 흘러가라고. 얼음으로 혹한을 막으며 얼음으로 엎드려 있던 아버지가 뭐가 됐다? 물이 되어 얼음물이 되어서 밑에 있는 강물을 품어주고 있더라. 아버지의 모습과 유사성이죠. 혹한을 막고 있다. 아버지 모습과의 유사성. 혹한을 막는다. 아버지 모습과의 유사성. 됐죠? 간화 설명 가장 적절한 거. 반성 있어? 없지. 잘못한 거 없어. 반성 없어. 이는요? 시간적 순서 맞죠? 저녁, 밤, 새벽.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 있죠? 3번. 13번 적절한 거. 적절한 거. 아까 저녁 식탁이 삐걱거린다는 거는 가난하다는 뜻이야. 그만큼 식탁이 좋지 않다 이런 느낌보다는 누가 한마디만 해도 막 싸울 것 같은 느낌, 약간 불나는 느낌, 불안정한 느낌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막힘없이 잠을 잔다는 건 결핍이 약간 해소되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모태하고 싶다는 거는 물질적 결핍이 해소되는 게 아니죠. 아니죠. 그냥 잠깐 쉬고 싶다, 휴식하고 싶다 이런 거죠. 답은 4번. 14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는 몇 번인가요? 3번이죠. 일시적이 아니고 니은은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아버지가 어른이 되었구나. 15번 나를 감상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아버지 품에서 추위를 피했고요. 잠든 아이들에게 이불빛이나 덮어주는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되었고요. 3년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6, 7살적으로 후회하고 있는 거야? 그리워하고 있는 거지. 다? 얘들아 OMR 오른쪽에 있는 거